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이 참담한 사건은 투명하게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명쾌한 사회 통합의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했는데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소종섭 시사평론가 그리고 세월호 TF팀에서 이 문제를 취재해온 KBS 임재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흔히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그 세월호 참사는 이제 한국 사회에 그동안 누적되었던 부실 이런 것들을 압축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여준 그런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어떤 안전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고귀함 이런 것들을 일깨워줬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제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어떤 성장 지상주의 이런 부분이 이제 좌우를 해왔는데 그 부분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 그야말로 대사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어떤 물음표를 던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가란 과연 무엇이냐, 리더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년 전 그날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승선 인원이 476명이었죠. 몇 명이 목숨을 잃었나요? 네, 오늘로 1462일째가 됐습니다. 당시 단원고학생과 교사 339명, 그리고 일반 승객이 104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시신이 수습된 건 299명, 그리고 단원고 선생님 한 분과 학생 2명, 일반 승객인 아버지와 아들 등 5명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5명의 얼굴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승객 권재근 씨, 그리고 권혁규 군 지금 왼쪽에 부자입니다. 왼쪽에 두 분이 이제 부자인 거죠. 네, 그리고 가운데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단원고 2학년 6반 남현철 군 박영인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수습자도 수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를 무트로 올린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지금 조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세월호는 이렇게 바로 세우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주 전쯤에 제가 직접 목포신항을 다녀왔었을 때 붕괴 등 위험 지역을 제외하고는 선체 안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수거하는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수색 작업 그런데 유족분들이 직접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손으로 하나하나 펄을 캐내서 유류품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네. 왜 직접 찾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아직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펄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유족의 손 보니까 그래서 모두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안산에서 정부 합동 연결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데 4년 만에 첫 정부 합동 연결식입니다. 왜 처음 이제서야 열리게 된 건가요? 합동분향소가 이제 여기에 설치되게 된 게 2014년 4월 29일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73만 명 정도가 이제 조문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임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안산시가 여기에다가 4.16 생명안전 추모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추도식 연결식을 갖고 이제 합동분향소가 철거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밑그림을 보니까 이낙연 총리하고 또 왼편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지도부는 전원 불참했어요. 남경필 전 지사만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까지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왔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합동 연결 추도식에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도부 차원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좀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추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국민 화합하는데 좀 더 멋진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재선 기자 유가족들 만나보셨죠? 취재하면서. 임 기자가 지금 KBS 보도국이 만든 TF팀, 세월호 TF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유가족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흔히들 시간이 흐르면은 그 고통이나 상처도 조금씩 이렇게 무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목포신항에서 정성욱 선체 인양 분과장 그러니까 단원고 2학년 7반
고 정동소 군의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아버님은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목포신항 컨테이너에 살면서 그래요? 그 인양 후속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위 월식을 하는 식당에 저희 취재진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날 그 메뉴가 해물찌개였거든요. 근데 전혀 드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드시냐 그랬더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가 많이 빠져서 딱딱한 것을 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잠도 거의 자지 못해서 하루에 쪽잠으로 30-40분 정도 주무시는 게 전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사례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세월호 가족들에게 매년 4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달입니다. 그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듯이 암 판정을 받은 유족들만 벌써 19명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 연결해서 그곳 상황 보겠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세월호 내부 수색을 위해서 선체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상훈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50여 미터 거리에는 세월호가 누워 있습니다. 세월호 주변에서는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중장비 등을 동원한 선체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체 보강 작업은 지난 2월 말쯤에 시작이 됐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당초 다음 달 말로 예정됐던 세월호 바로 세우기 일정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체 조사인은 모레 세월호 바로 세우기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면 현재 부두 바닥면에 닿아 있어 진입하지 못한 남학생 객실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재개됩니다. 지금까지 찾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학생과 양승진 교사, 권재근 혁규 부자 등 5명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객들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바라볼 수 있는 목포 신항 주변은 추모객들이 달아놓은 노란 리본이 도로 옆 담장을 가득 채운 채 나부끼고 있습니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도 4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족들이 머물렀던 진도체육관에서는 오전에 씻김굿 공연 등이 진행됐고 팽목항에서는 원불교 주간의 위령제 등 종교단체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억하라, 행동하라라는 주제로 조금 전인 4시에 추모 문화제가 시작하는 등 광주 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임 기자 지적했듯이 지금 이제 눕혀져 있으니까 생각보다 수색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걸 세워보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세우겠다는 겁니까? 네, 그 선체 진입 작업은 이제 크게 3가지로 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배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를 하고 이 지지대하고 와이어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와이어하고 다시 해상 크레인을 연결을 합니다. 이 3가지 작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선체가 바로 쓰게 되는데요. 이미 33개 수직 지지대는 설치가 끝났고 해상 크레인도 이달 말쯤이면 그 목포 신항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시기는 조율 중이지만 5월 말쯤이면 직립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세운다. 네.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운 다음은 지금. 네, 일단은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먼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 작업과 함께 그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던 세월호 진상규명 그리고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선체 분석도 함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이제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런 방안도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뭐 기념관을 만들거나 그렇죠. 그런 게 예. 논의되고 있는 거죠. 그 정부는 현재 유족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네. 좀 수렴을 해서 입장을 정하겠다. 결정된 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취급한 것은 이제 정확한 그 사고 관련된 조사 그렇죠.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직립을 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결 안 된 조사 부분에 미궁에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조사를 할 수 없고 직립을 해서 안전선을 확보한 이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특조위 활동 부분 좀 여쭤볼게요. 그 1기 특조위가 구성이 됐는데 조기에 해체가 됐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컸죠. 그 당시에 이제 정부로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1년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2016년 6월 30일이면 이게 다 끝난다. 활동 기간이 끝난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수의 조사위원들은 아니 특별법은 그때 출발했지만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무처가 갖춰진 것은 2015년 8월이니까 네. 8월부터 따져서 기한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엇갈렸던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2016년 6월 30일 날 정부 방침대로 그냥 폐쇄를 하니까 조사위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냈죠. 소송을 내서 지난해 9월 달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위원들이 주장했던 대로 2015년 8월부터 기간을 잡는 게 맞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예 그러면 결론이 지어진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 이 일기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냥 어쨌든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KBS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일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 그 뉴스 집중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드렸을 텐데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가 예산 등 행정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조사 방해 부분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특조위 조사관 말에 의하면 행정비품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결제 기한 문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글씨라든가 아니면 문구 이런 것까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결제를 미룬다거나, 가령 100원짜리 볼펜을 사야 되는데 그 예산을 50원만 편성을 해서 아예 이 볼펜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방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그 조사 방해 부분인데요. 이 KBS 특별 취재팀이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해드렸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청와대의 그 차관급들이 모여가서 그 특조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인데요. 이 회의 이후에 그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실시간으로 청와대의 위원들의 그 행동 반경이라든지 네. 비밀 문서들을 유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찾아보니까 네. 여러 가지 위원이 어디서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돼 있었고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자료 유출 문제를 두고 의심을 받고 있다. 보안에 좀 그 신경을 써달라. 이런 문구들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힘써온 분이시죠.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추도식 현장에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세월호 당시에 이제 그 참사당한 우리 유족들 편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농성도 벌이고 하셨는데 지금 직접 법안을 만드시니까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가족분들 의견을 좀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약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힘들게 통과를 외쳤던 그 법, 그게 지난해 11월 24일이었습니다. 세월호 네. 2기 특별조사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아주 힘겹게 통과를 했는데요. 지금 그 법에 근거한 2기 특조위가 출범을 했는데 2기 특조위가 가장 밝혀내야 할 것이 어떤 걸까요? 사실 가족분들은 전면적인 재조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구조 실패라든지, 정부 대응의 미숙, 그 다음에 이후의 은폐 의혹, 그 다음에 침몰 원인도 사실 최근에는 여러 의혹들이 새로 제기되고 있어서 침몰 원인 부분도 좀 다시 조사돼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런데 의원님 방금 침몰 원인도 다시 규명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사고 원인도 상당 부분 밝혀졌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끝나가는데 정치권이 왜 이 슬픈 일을 자꾸 끄집어내려 하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에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거나 상당히 진척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참사의 원인이라든지 또는 시스템의 미비점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의 안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또 깊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 반드시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건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조 방기한 부분, 구조를 사실상 적조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런 유사한 참사가 반복됐을 때 그런 일은 안 되겠지만요. 국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끝으로 이 참담한
사고의 아픔을 딛고 우리가 미래로 화합으로 가려면 정치권에서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를 정치적인 이슈로 보지 말고 정말 국민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건으로 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정파를 떠나서 좀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월호 변호사라고 불리셨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특별조사위원회 말고 선조위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있는 거죠. 네네. 선체조사위원회는 그러면 임 기자 말대로라면 지금도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고 이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네, 이 말 그대로 이제 선체를 조사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역할을 네. 하는 게 선조위인데요. 활동은 다음 달 6일까지고요. 네. 8월 말까지 지금까지의 활동 결과들을 보고서로 작성을 하게 되면 네. 이 선조위의 역할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또 세월호 특조위 2기가 구성이 됐는데요. 네. 야당이 추천한 위원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예은 아빠 유경근 씨가 결국 삭발을 했는데요. 설령 특정이 마비돼서 못 굴러가도 황전원이 이 안에 있는 걸 못 봅니다. 애써 외면하며 회의장을 찾은 황전원 위원. 결국 유가족에게 가로막혀 돌아가야 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이어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사퇴의 생각은 변화 없습니까? 황전원 위원은 3년 전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이면서도 시작부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 요구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조위의 예산이 방만하다고 날을 세우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7시간 조사 안건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자 사퇴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사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가족의 사과 요구에 황전원 위원이 전달한 편지는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유가족에게 상처를 줄지 몰랐다. 또 당시 대통령 행적 7시간 조사를 반대한 것이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사항 조사 안건에는 찬성했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희 가족들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임 기자, 지금부터는 또 평론가님도 핵심 의문들, 핵심 의혹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정확한 사고의 원인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또 KBS가 추가로 취재한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워낙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가 취재한 부분 중에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사된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정리를 해볼 것이 왜 이렇게 그 세월호가 빨리 침몰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 2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세월호 맨 아래층, 그 수밀구역에 있는 배가 침몰을 해도 물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수밀구역. 예, 예. 네. 이쪽에 있는 수밀문, 이 물을 막아주는 문들이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오히려 그 세월호의 그 침몰을 가속화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바닷물이 거꾸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가 고장이 나서 이 배수구를 통해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세월호의 침몰이 빨라졌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좀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세월호의 직접 침몰 한 2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외부 충격설이고 또 네. 나머지 하나는 선체 이상설인데요. 이 외부 충격설은 말 그대로 어떤 곳과 부딪혀서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세월호가 고장이 나서 말 그대로 고장이 나서 침몰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솔로네이드 밸브라는 그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배를 운전하는 조타실에서 조작을 해주면 그 배 뒷부분에 있는 방향을 움직이는 방향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조작해주는 장비인데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게 바로 그 선체 이상설이고 외부 충격설 중에서는 지금 그 잠수함과 부딪혔다. 이런 네. 얘기까지 당시 공식 회의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논란이 좀 있는 만큼 추가 검증이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둘 중 어느 부분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이 되더라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침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세월호의 앞부분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난 시각은 오전 8시 45분. 선박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어졌고요. 승객은 물론 화물까지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리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막 기울었던 거 한꺼번에 이렇게. 그게 시간이 몇십 초도 안 돼요. 1분 내에요. 45분 뒤인 9시 30분쯤 최초로 촬영된 모습을 보면 선체가 이미 4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현장에 급파된 해경과 해군의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됐고 국민들은 무사 구조를 믿었지만 고 선박은 90도로 넘어졌고 갑판의 난간을 힘겹게 붙잡은 승객들의 간절한 외침은 더 커졌습니다. 한번 와닥탕 하니까 배가 완전 수장시켜버리더라고. 완전 고래 등골 보이듯이 그렇게만 딱 보이더라고. 한번 기울어진 배에는 순식간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거꾸로 뒤집히자마자 순식간에 선수 끝부분만 남기고 11시쯤 물속으로 잠깁니다. 그렇게 300여 명의 승객들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476명 중에 172명만 생존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다면 하는 부분이 바로 선장과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으라고 했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규명이 됐습니까? 이제 이준석 선장은 당시에 주장하기를 본인은 퇴선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퇴선 명령을 내렸는지 아니면 내렸는데 전달이 안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렸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서 그 시간에 갈 수 있다면 그때 다 탈출해라. 그랬으면은 그 지금 학생을 화면에 포함한 이준석 선장의 탈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 15명이 저때 구조가 됐는데 누구도 사실 본인들은 탈출했지만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나오란 말도 선내 방송도 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희생자가 굉장히 커졌던 것이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1912년에 이른바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까지 이 운명을 같이 했던 스미스 선장의 행동과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금 돌이켜봐도 굉장히 정말 가슴 아팠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당시 선내 안내방송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선장이 배를 탈출한 9시 30분쯤까지도 비슷한 방송이 반복됐는데요. 네. 그 이준석 세월호 선장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는데 지금 어떤 처벌을 받았죠? 이준석 선장은 이제 1심에서 징역 36년 받았거든요. 살인죄라든지 선언법 위반 등으로 해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오히려 항소심에서 또 형량이 올라갔군요. 높아졌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서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이제 항해사는 징역 12년, 기관장은 징역 10년, 그리고 당시 이제 경비에 나선 해경의 1, 2, 3정 책임자는 징역 3년을 받고 이제 출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 기자, 저 배를 운항했고 책임졌던 선원들이나 선장은 어찌됐건 지금 처벌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뒤에 벌써 이미 책임져야 할 정부 인사들, 특히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드러난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기징역으로 강경이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무책임의 끝을 보여줬던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은 그나마 이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여기에 소유주였던 청해진 해운의 유병헌 일가의 그 처벌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을 하셨듯이 구속된 정부 관계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물론 해운 비리 관련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긴 했는데요. 참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직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3년을 목격하고 이미 출소를 한 상황. 이고요. 그나마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당시 해수부 장차관 등이 구속이 됐고 정부 관계자 몇십여 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유병헌 일가도 좀 정리를 해보죠. 세모의 유병헌 전 회장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 일가족들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장남이 이제 유대균 씨인데요. 거기는 잡혔었고요. 예, 잡혀서 이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 살고 만기 출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 장녀가 그 유선나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유대균이고요. 유선나 씨가 이제 한 3년간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압송이 돼서 지금 현재 1심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남인 유혁기 씨가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을 한 걸로 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서 횡령 배임 혐의로 550억 정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안 잡히고 있는. 그렇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데 현재 어디 있는지조차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인터폴 수배 상태에 있고요. 이 부인이었던 권 안무기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일각에서 그 유병헌 전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헌 전 회장은 이제 2014년 6월 12일 날 순천에 네. 있는 한 메밀밭에서 그때 오전 그랬죠. 한 9시 네. 전에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이 맞느냐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딱 부검을 해서 유전자가 일치한다. 그리고 또 지문까지도 일치한다. 네. 그리고 유 전 회장의 어떤 어금니에 있는 이런 보철 흔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시신 자체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유 전 회장이 한 2개월 이상 도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네. 또 왜 그 사인에 이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안산의 추모공원 설립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향소는 이제 오늘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지난 2월 20일이죠. 안산시장이 국회에서 안산의 화랑공원에다가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 공식화했습니다. 62만 제곱미터 중에 2만여 제곱미터를 추모공원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특히 봉안시설은 지하로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 시민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공원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화랑공원은 안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실내 휴식공간인데 여기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현재 설득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화면 지금 현재 추도식 중에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 세월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계속된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지만 이제는 좀 차분하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국민들이 10명 중에 8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 체제가 여전히 미흡하다. 과반수가 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근차근하게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그야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갈 건가 이런 부분에 여전히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언론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또 다른 가해자로 바로 언론이 지목이 됐었죠. 저희 KBS는 앞으로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상처를 입었던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라는 원칙 아래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취재를 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정섭 시사평론가 그리고 KBS의 임재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